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프 네트워크를 이용한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시계열 정보를 그래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계열 이상치 탐지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는지를 대략적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수행되고 있는 센서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공장의 이런 이상 현상들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센서들은 위 그림과 같이 굉장히 이런 구조적인 그 관계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합하는 센터라든지 혹은 이제 각각의 공장들에서의 정보라든지, 그리고 각 공장들에서 나오는 센서들의 정보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해당 지점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화재 발생을 하지 않은 지점도 당연히 존재할 거고, 이 센서들의 정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사실 이상치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서 각 관련성이 있는 센서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라는 거는 결국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이상이 발생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 그 이상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반대편, 만약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정상적인 센서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근데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 할 때 각 센서들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은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상 현상이 하는 것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각 센서들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지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상 해당 부분에 로컬한 부분에 이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탐지를 잘 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상관관계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이 시스템 전체로 측정하는 온도라는 센서가 있을 때 값이 전체적으로 커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폭염이 와도 이 시스템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온도가 높아졌지만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센서들의 그 상관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우리는 이걸 정상적인 상황으로 간주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값의 변화보다는 상관관계의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게 결국은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봤던 그림은 제가 보여드린 예시이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도메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센서들이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프 어텐션이라는, 우리가 그래프 네트워크의 레이어 중에 하나인 어텐션 기반의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래프의 전체적인 완전 연결 컴플리트 그래프를 가정을 하고, 해당 그래프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어텐션을 통해서 상관성이 높은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학습된 결과를 어텐션을 통해서 센서의 중요도를 가지고 온 후에 해당 부분을 통해서 실제 값을 예측을 하거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통해서 복원하는 태스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연구 사례로 주가 예측을 할 때 상관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어떤 게 올라가면 어떤 게 내려간다 혹은 비슷하게 변한다,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있을 거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태스크가 있었고요. 뭐 교통 혼잡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예시인데 해당 태스크에선 사실 상관관계, 즉 연결성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는데 타임 시리즈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상관관계를 우리가 학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교통 혼잡 태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한 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논문은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 via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논문으로 ICDM 2020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해당 논문이 사실 이제 컴플리트 그래프를 가정을 해서 GNN을 사용한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이 모델 자체가 그래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사용했다, 새로운 뭐 어떤 걸 제안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프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뭔가가 잘 해결된다,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고, 사실 이제 후속 연구들이 많은데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 본 논문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제안됐던 방법들이 하나하나씩 개선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 논문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처리 방법, 그리고 클리닝 방법, 그리고 이제 스레시홀드를 지정하는 방법, 이런 한 사소한 테크닉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저는 많이 몰랐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간단하게 완벽하게 설명을 하려면 또 다른 논문 세미나에서 또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 말고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이 타임 시리즈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템포럴 디펜던시를 구축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GAT를 통해서 GRU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본 논문이 자기들의 방법론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연구의 한계부터 지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오토엔코더 기반의 모델들이 기존에서 많이 사용이 됐던 방법들인데, 해당 방법론의 가장 큰 단점으로 이제 각 데이터의 피처들이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포인트 와이즈로 얘를 복원시키는 거지, 이게 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얘도 비슷하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관여성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해당 예시를 직관적인 설명을 보태기 위해서 저자들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초록색 케이스는 실제 상황을 의미하고요. 실제 상황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2번과 두 번째, 세 번째 센서의 값이 갑자기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 와이즈 기반이었으면은 갑자기 값이 증가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두 센서의 패턴, 즉 이 두 센서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센서라고 할 때 상관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센서, 즉 정상인 상황을 정상으로 잘 예측을 하는 false alarm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논문의 데피니션을 통해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인풋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타임 시리즈에 대한 정보가 n개의 센서로 있는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본 데이터의 모델에 들어갈 인풋 데이터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타임에 대한 윈도우 구간, 로컬한 구간에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고요. 아웃풋으로는 첫 번째 프레드 태스크를 하는 넥스트 타임, 그 바로 다음 시점에 실제 밸류 값을 예측을 하는 아웃풋 1 프레딕션 태스크가 하나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이 윈도우 구간을 그대로 복원을 하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위한 아웃풋 두 가지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도 후술하겠지만 프레딕션 태스크, 포캐스팅 로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 두 가지가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태스크 우리가 일단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생각을 했을 때 트레인 데이터의 민맥스 스케일을 통해서 한번 민맥스 스케일을 하고요. 트레인의 민과 맥스 값을 밸리데이션 태스크에 지정을 해서 우리가 트레인이랑 테스트에 나타나지 않았던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값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마도 스케일에 조금 더 민감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에도 사실상 저희가 정상 데이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아웃라이어가 존재하게 되고요. 해당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해야지 노멀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조금 더 잘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으로 스펙트럴 레지듀얼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펙트럴 레지듀얼이라는 방법은 KDD 2021에서 처음으로 이제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에 적용을 했던 방법인데요. 해당 방법론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한 센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유니베리어트한 센서 값조차도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 예시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데요. 분해를 할 때 이제 고주파와 저주파를 표현하는 프리퀀시 그리고 강도를 나타내는 앰플리튜드라는 두 가지 값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러한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라는 성분을 통해서 이제 함수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는 페이지 스펙트럼 두 가지를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된 값을 다시 역변환을 하면은 고유한 센서의 정보를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인데요. 이 퓨리에 트랜스폼, 즉 이 스펙트럴 레지듀얼을 이용한 방법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이 개념이 원래 이미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본에 이렇게 독수리 모양의 그림이 있다고 할 때 해당 그림에 저희가 노이즈를 한번 이렇게 Y축으로 일정한 주기를 갖는 노이즈를 한번 끼워 넣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Y축에서 일정한 변화가 탐지가 되기 때문에 Y축 스펙트럼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없애버린다 라고 하면은 일정한 주기를 보이던 패턴 Y에 대한 노이즈가 없어지고 독수리에 대한 특징이 조금 더 잘 보존된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스펙트럼 커브를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그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분포, 즉 픽셀이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변하는지에 따라서 정보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주파의 강도가 셉니다. 저주파가 의미하는 거는 스무스하게 변하는 부분을 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미지들이 픽셀 단위로 막 급격하게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연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주파의 강도가 당연히 셀 수밖에 없고요. 즉 여기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특징은 평균을 내면은 저주파에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분에서 많은 이미지들의 스펙트럴 에버리지 커브를 빼주면은 저주파 부분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이미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저주파, 특별한 고주파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살아남게 되겠죠. 즉 이것은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이거를 시계열 센서 데이터의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해당 신호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주기성에 대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이 있겠죠. 해당 일반적인 특징을 똑같이 빼주게 되면은 한 윈도우에서 이 윈도우에서의 센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쭉쭉쭉쭉 넘기다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왔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은 이 윈도우에서 독특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던 로그 스펙트럼에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사일런스 맵 같은 경우 이게 돌출 맵이라고 하는데, 이 돌출 맵 값이 이렇게 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일정한 스레시홀드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저희는 이 부분이 아웃라이어다 혹은 어노말리다 라고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고, 해당 라벨이 붙은 값을 우리는 이제 주변 값으로 다시 이제 임퓨테이션을 해서 없애버려서 클리닝을 시킨다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해당 방법을 트레인 데이터셋에만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T8 GAT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전처리 부분에서 실제 인풋 값에 노멀라이즈 된 인풋 값에 이거를 원디컴브를 통해서 해당 타임 시리즈 구간에서 정보들의 융합을 이끌어내서 롱텀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복잡한 관계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엔드투엔드로 연결이 되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 GAT를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사실 이제 그래프 네트워크에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 GAT도 항상 설명을 하게 되는데, GAT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AT 같은 경우에는 본 데이터셋의 기준으로는 타임 윈도우 그리고 센서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해당 부분을 선형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룩업을 통해서 이렇게 러너블 파라미터랑 계산을 해서 값을 나타내고, 해당 값을 리클린 밸류를 통해서 매핑이 되는 구조가 이렇게,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를 뽑았으니까 2/3의 어텐션 값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컴플릿 그래프를 가정을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맵에 대한 값이 전부 다 매핑이 되겠죠. 즉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이 사실 트랜스포머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저희가 이 어텐션 맵을 다시 히든 값이랑 계산을 해서 아웃풋을 이제 애그리게이티드 된 노드에 대한 아웃풋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GAT 레이어에서 나오는 아웃풋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거는 이 피처 단위에서 어떤 센서들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것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트랜스포즈를 취한 다음에 이를 우리가 센서 수와 타임 윈도우의 그 개별적인 시간에 대한 GAT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 값을 최종적으로 원본과 피처 단위에서 나오는 값을 하나로 뭉친 다음에 이를 GRU를 통해서 나오는 값으로 이제 포캐스팅 로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진행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투타임 로스에 대한 비교를 할 텐데요. 포캐스팅 로스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타임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로스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약간의 이런 민감하게 값에 좀 반응을 하게 되는 로스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가 본 저자들이 굉장히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포캐스팅 로스가 가지는 이런 데이터의 민감한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해당 로스에서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VA를 사용하는 로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포를 더 잘 추정하는 로스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리컨스트럭션 로스만을 사용했을 때는 잘 못하는 부분이 생겼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해당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이렇게 특정 센서가 이런 값을 보일 때 보시게 되면은 센서 값들이 아마 멈춘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당연히 이상치가 생긴 거라고 저희는 눈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당 값 자체가 실제 데이터의 분포 내에 존재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잘 잡아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 해결하고 어느 정도 파라미터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1대 0.8의 비율일 때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T8, GAT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의 이런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프레딕션 로스를 따로따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성능이 가장 많은 저하가 일어나는 부분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뺐을 때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버피팅 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피크 오버 스레시홀드라고 해서 스레시홀드를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값을 다 계산을 해서 뭐 구간을 나눠서 스레시홀드를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닌 좀 스레시홀드를 지정을 할 수 있는 또 방법론에 대해서 2017년 KDD에서 발표된 방법인 POT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POT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한 이 값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해당 부분에서 이 도메인 지식으로 한 데이터에서 0. 상위 10% 구간 값을 가지는 부분, 즉 10% 정도는 이상치가 있을 거다라는 만약에 가정이 깔리게 되면은 10%가 실제로 이상치가 되는 X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상위 10%.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 빨간색 선 0.18 정도 되는 값이 실제 스레시홀드로 지정을 해서 해당 스레시홀드를 잡고 이 분홍색 부분에 있어서 값을 스케일을 해주는데요. 해당 값을 최소값으로 갖게 해서 해당 값을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빼준 값들의 분포를 우리는 이제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파라미터가 어떤 파라미터가 나오게 되고 해당 데이터, 분홍색 부분의 데이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테일을 가지고 있는 분포에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테일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얻어진 테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이걸 전체 데이터에 씌웠을 때 새로운 스레시홀드를 지정하게 되고 저희는 익스트림한 스레시홀드를 검은색 선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네, 해당 논문에서 사실 이제 강점을 가지고 컨트리뷰션을 언급할 때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이제 실제 네트워크 앞서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그 실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이를 얼마나 잘 반영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이제 정상 상황에서는 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SIP 데이터 received on Flink 그리고 CPU는 같은 데이터 sent from Flink라는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고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같은 곳에서 받기 때문에 정상인 상황에서는 CPU와 이 값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근데 저희가 비정상인 상황에서는 이 두 센서가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 플럼 플링크랑 상당히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센서가 잘 작동하고 있다 아니다를 찾아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본 논문이 가지는 강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봤듯이 플링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아지면은 전체 센서의 데이터가 증가하는 상황, 즉 이게 이 초록색 케이스를 설명을 하는데요. 전체에서 데이터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전체 노드 간의 상관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증가했더라도 이는 실제로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CPU와 GC가 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피처 어텐션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이제 실패 상황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것도 정상인 상황인데 값이 굉장히 갑자기 튀었고 값이 튄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CPU 센서를 보시게 되면은 일정하게 주기를 뛰던 이 센서 값이 갑자기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현상은 또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도 이상 없이 우리가 잘 수행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패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노말리 시스템이다 하면은 이상 알람을 띄울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도 이게 만약에 이러한 패턴이 여러 번 나오게 되면은 해당 부분도 정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해당 논문, 앞서 봤던 논문과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피처 오리엔트 GAT 파트에서 전체 센서가 아닌 특정 센서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해서 어떤 센서의 탑 K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뽑아낸 센서 간에 이제 어텐션 네트워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에서 똑같은 인풋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센서의 글로벌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센서 임베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센서 임베딩은 타임 시리즈 윈도우의 정보와는 전혀 상관없이 각 센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정보를 내포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해당 방법에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탑 K의 센서 노드를 선택을 해서 저는 만약에 탑 2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1번은 3번과 4번이랑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3번과 4번의 값만을 GATL에 넣어서 값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1번, 3번이랑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애그리게이트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란색은 도대체 어떻게 학습이 되냐라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학습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래프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이 글로벌 센서 노드의 값을 함께 넣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좀 특이한 방법인데 이 파란색 부분은 윈도우에 대한 타임 시리즈 정보를 내포하고 있고요. 노란색에 대한 정보는 센서 그래프의 전체적인 제가 값이라고 했죠. 이 두 개의 값을 곱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백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노란색 부분에서는 전체 센서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파란색 부분에서는 이렇게 윈도우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즉 두 가지를 함께 곱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이제 하나하나씩 탑 K를 뺀다라는 거는 상관관계를 도출을 할 때 전체 센서를 다 사용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텐션 여기 임베딩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GAT를 계산을 할 때 센서 노란색 값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어텐션 ATT라는 부분은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어텐션은 여기에서 이제 각 GAT 레이어에서 그냥 유니폼하게 웨이트를 사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개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후속 연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재밌는 연구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